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지내셨던 송영훈 변호사, 또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인물. 송 변호사 뜬 인물은? 박영선 전 장관이죠. 아무래도 네, 총리설이 나오면서 정말 오랜만에 모처럼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그러나 일단 이번 주엔 떴는데 앞으로도 계속 뜬 인물로 저희가 꼽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이런 설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야당에서 만약에 이런 총리 지명을 한다고 해도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지는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엔 뜬 인물이지만 의문부호를 달아놓는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따 또 그 얘기 좀 나누고요. 장윤미 변호사는 뜬 인물? 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꼽아봤는데요. 뭐 큰 성과를 낸 걸 넘어서서 이번에 갤럽 조사를 봤더니 그 국민들이 향후 국회에서 가장 의정 활동이 기대되는 당선인 1위로 조국 대표를 꼽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 이준석 대표, 이재명, 나경원, 추미애 의원 등이 그 뒤에 순서였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또 이번 총선에 유권자분들이 거는 기대감이 좀 크구나 해서 뜬 예. 인물로 짚어봤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진인물로 갑시다. 송 변호사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왜요? 그 지금 주목도는 높아지고 있어요. 일단 표면적으로. 그런데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잘 보면 계속 침식하고 있습니다. 그 대구는 이제 그 예의와 품위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시민들께서 보셔도 홍준표 시장의 이런 과격한 언행들 결코 좋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이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어쨌든 링 아래로 내려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링 아래로 내려갔는데 계속 쫓아가서 때리는 것은 우리 격투기에서도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다 반칙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폭력. 그런데 계속 연일 공격을 하면서 정말 당의 원로, 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저 정도까지 해도 좋은 것인가 하는 목소리가 당 내외에서도 사실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홍준표 시장의 태도가 본인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금주의 진인물로 꼽아봤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랑 단둘이 만찬도 4시간씩이나 하고 뭐 이런 건 좀 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인사를 누구를 추천했다 이런 것을 공개를 하는 것은 또 대통령에 대한 예의와 존중에서 또 벗어나는 일이죠. 언론에서 물어봐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거나 정확하게 물어보는 경우에는 시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누구를 추천했다고 확인이 되는 것은 사실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금주의 진인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꼽아봤는데요. 단순 총선 패배가 아니라 임기 시작한 이후에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그 지지율 최저치 맞아요. 기록한 게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20%대로 떨어졌죠. 예, 23%인데요. 이게 전주 대비 11%포인트가 떨어진 건데 두 자릿수 급락이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데다가 이게 총선이 지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한 3일간 조사한 거예요. 16에서 18일 조사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수습책 그리고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요구했던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못 미쳤던 게 이렇게 지지율 하락으로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만나자 여러 이제 정치적인 뭐 탈책일까요? 뭐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얘기 이어가 봅시다. 네.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고 다음 주에 용산에서 만납시다. 이제 만나겠죠? 그죠? 그렇죠. 아직 뭐 날짜와 형식은 확정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양쪽에서 반응이 이렇게 나왔으면 다음 주에는 만나신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뭐 여야 함께 만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1대1로 만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굉장한 전 진일보한 대통령의 입장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대통령의 총선 패배 이후 첫 육성에 나오는 자리였는데 야당 협치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이제 국회 협치라고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여와 야 그리고 여당 지도부가 지금 공백이고 뭐 비대위 체계로 간다라고 하니까 당장은 만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더는 이걸 연기할 수 없는 국면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인선의 난항을 겪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인선안이 발표되는 과정에 있어서 또 공적 라인, 사적 라인 여러 이야기들이 또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안 만날 수 없는 그런 국면이 됐고 대통령께서 첫째도 민생, 두 번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5년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하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과의 협치가 분명히 필요해서 그 첫 신호탄이다 이런 의미 있어 보입니다. 네, 별로 반박할 생각은 없고요. 대통령께서 이제라도 그 야당 대표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신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될 일이에요. 다만 타이밍이 항상 아쉽습니다. 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8년 중에 6년을 여소야대로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정 운영은 사실 클린턴 대통령 사례를 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 후에 2015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재임 기간 중에 자기가 테러 조직에 대한 그 폭격을 고민을 하는데 오늘 폭격에 성공할지 뭐 내일 결정할지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확률이 70% 정도 되는데 내일로 미뤘더니 내일 100%인 것보다 오늘 70%일 때 그냥 결행을 하는 게 낫더라. 이런 얘기를 2015년에 그 대통령 리더십 아카데미 그 졸업식 자리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큰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의 결정은 시간 싸움이라는 거거든요. 그 기왕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실 거였으면 총선 패배 이후에 일성으로 만나겠다고 하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소통은 딱 두 가지를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항상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총선 패배 이후에 윤 대통령이 달라지느냐 마느냐를 가늠하는 첫 번째 바로미터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라고들 다들 얘기했는데 좀 뭔가 변화가 예상되죠?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사실 만남 자체로 주는 신호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굉장히 잘하신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얘기들을 나누게 될까요? 만난다면? 그 의제가 문제인데요. 앞으로 좀 며칠간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겠죠. 일단 대통령실 내에서는 인사에 관한 얘기를 협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 그 인선에 대해서 좀 협조해달라라는 얘기는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무특임 장관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협조. 그다음에 지금 그 의료개혁 문제 이런 것은 초당적으로 야당도 협조해서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것들을 아마 그 의제로 삼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 25만 원 현금 지급.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할 것이 유력시 되어 보여요. 그다음에 뭐 양곡관리법이나 이렇게 과거에 거부권 행사됐다가 다시 지금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시킨 법안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 25만 원 지급 문제는 합의에 이르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3조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한꺼번에 재정이 소요되는데 이거 결국 후대에 빚으로 갚아야 되는 일이고 현금 살포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일관되게 이런 것만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좀 어렵겠다. 다만 뭔가 한 가지라도 그래도 합의를 해서 해야죠. 예, 국민들께 좀 좋은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무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최상병 관련 특검법 이런 얘기도 나올까요? 사실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싶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미 이제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 위주로 의제가 좀 오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대통령과의 통화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그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과 논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아마 대화의 의제로 언급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단순한 현금 살포를 넘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수 펑크가 상당히 심하죠. 원래 4월 10일 이전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되는 국가 결산 그 보고서도 총선 이후로 미루는 사실 이례적인 일이 있었던 건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82.7조인가가 적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상당히 돈을 풀지 않고 했는데 그럼 재정 건전성이 지켜졌는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서 세금 자체가 거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이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시장 등 재래시장과 어떤 소상공인에게 좀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민주당도 이걸 뭐 전체라고 이제 공약을 걸긴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반대 기류가 세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정 지원 그 계층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또 조율의 가능성을 열어놔서요. 아마 충분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 25만 원이 안 되면 뭐 하위 한 뭐 60% 70% 뭐 이렇게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 그쯤 되면은 아까 우리 그 송영훈 변호사는 정부 대통령으로서 동의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했지만 좀 이 대상이 조정되면 또 동의할 여지도 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요. 하위 75%에게 지급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10조 정도 들고요. 그것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해도 국가 부채가 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빚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선거에서 어느 쪽에 투표를 했더니 돈을 주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면 정말로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는 올바른 정치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아무리 지금 그 뭐 선거에 패배를 했고 지지율이 궁해도 마지막 원칙은 최후의 보루로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의료개혁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거론하고 양측이 합의 사항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사자 협의체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당정 플러스 일단 민주당도 이 협의체에 같이 들어가는 방향, 의사협회 해서 사자가 같이 모여서 한번 협의책을 마련해 보자라고 하고 있고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살짝 물러난 부분이 있죠. 이미 정원을 늘리기로 했는데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맞아요. 각 대학에. 근데 또 각 대학의 입장을 보면 아 그러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좀 줄여서 신입생을 받든지 하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점 제공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좀 물러서지 않는 기류가 강해서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은 이건 협의점이 거의 없다 보니까요. 이 중간에서 좀 협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민주당의 역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 저는 사자협의체 이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시 30분이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톤 이어갑니다. 이현 씨. 네, 고속도로 지방 쪽의 정체 풀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입장 부분의 사고 정리됐습니다. 버스 관련 사고였는데요. 지금은 차로 통제 없이 운행 가능해졌습니다. 안성에서 입장 쪽의 흐름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천안 부근에서 천안 휴게소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고요. 옥산 분기점에서 남이 분기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청주 분기점에서 주감 휴게소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 부근에서 서해대교 쪽의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의 정체는 거의 풀렸는데요. 용인 부근의 지체를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의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보니까요. 청담에서 동작대교,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예, 이재명 대표가 4월 16일에 한 발언인데요. 그 김성태와 술판, 그 이화영 진술 100% 사실로 보인다. 이 말을 이번 주에 핫한 한마디로 꼽아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공당의 대표가 이렇게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근거가 빈약한 이야기에 대해서 100% 사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16일 이후에 나온 자료들을 계속 보면 결국에는 이화영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걸로 점점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무슨 특위를 꾸리고 민주당이 수원지검 앞에 단체로 항의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신의 말을 거둬들일 수 없는 그런 수렁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술판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한 10몇 가지 돼요. 지금 제가 이 방송에서 뭐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날짜가 계속 바뀌고 있고 장소가 계속 바뀌고 있고 그 자리에 동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 다 아니라고 하고 지금 그 출정 기록지가 나왔는데 그 기록지에 교도관들이 기재해 놓은 시각을 보면은 이화영 씨의 진술이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앞질러 가서 이걸 100% 사실이라고 단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지 참 제가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장유미 변호사 이건 한번 언급하셔야 되겠는데. 일단 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좀 번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장소가 한두 번 바뀌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한 장소와 묘사했던 부분이 검찰의 주장과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일자도 처음엔 한 6월 말 7월 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정확하게 좀 찝었거든요. 6월 며칠이었다. 아니다. 7월 3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의 출정 기록과는 또 본인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누구 말이 맞느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여론이 환기되니까 지금 이제 구속 수감된 상태다 보니까 변호인이 한번 접견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 입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유미 변호사는? 저는 아까도 이제 홍준표 시장 말씀을 주셨는데 주 초부터 주 말까지 거의 매일같이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들이 쏟아지듯이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총 한 번 쏴본 일 없는 병사를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길 수 있다고 본 사람이 바보라고 국민의힘 이 총선 상황을 총평한 부분이 제 마음에 와닿는데 당연하지만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죠. 차기 대권 주자 본인의 경쟁자로서 견제구를 날리는 거다. 견제구를 던지는 걸 넘어서서 상당히 그 입지를 좁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게 1차적으로 나오고 또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요청을 해서 독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묘한 파장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전화도 한 번도 안 걸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이게 좀 거리가 여기서의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또 멀어진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추가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거에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시에 싸이월드 많이 해서 대통령이 되신 게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너무 SNS를 많이 하세요. 대구시정에 집중하고 계신지가 의문일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하시는 게 오류라고 보여져요. 저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치에서 때리면 커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과거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무리하게 징계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 때도 PK 지역에 많이 지원 유세를 다녔는데 그 결과 보수 유권자는 PK에서 더 결집해서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 많아졌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8번을 왔는데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이 8% 차이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는요. 의도와 결과가 반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지 않으면 링 아래로 내려간 한동훈 위원장이 당분간 뉴스에 등장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팬덤도 오히려 결집을 하고 계속 뉴스에 소환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언급을 안 하고 한 2주만 있어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홍준표 대구시장 본인께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동훈 대표를 가장 원한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던데 그래도 뭐 바로 다가올 전당대회는 안 나가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 주식 투자에서도요.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한번 정치를 시작한 이상 쉬는 것도 정치예요. 그리고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서태지 세대 아닙니까? 92학번.
서태지 씨는 계속 이렇게 일상적으로 방송을 하는 식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죠. 음반 내고 활동하고 들어가고 음반 내고 활동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그런 가치를 유지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서태지 세대니까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총리 비서실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지난주 수요일 새벽이었죠. 박영선 총리 카드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양정철 카드를 유력 검토한다. 이게 또 TV조선의 단독 기사였는데 대통령실 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내부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게 정말 정확하냐. 그래서 이제 리포트까지 내보내야 되냐 아니면 단신 처리를 해야 되냐 약간 이제 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YTN이 직후에 또 봤습니다. 그 기사를. 근데 단순히 그 기사를 받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김종민 정무 장관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구체성을 띠고 그 뒤로는 이제 여러 언론사에서 이 부분을 이제 기사화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정사실화 됐는데 또 오전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어요. 이 부분 황당하다,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걸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이런 라인들, 이를테면 인사와 밀접한 비서실장, 그리고 홍보수석, 대변인, 정무수석 다 알지 못하는 인사 카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시간이 지나서 대통령실 발로 사실 검토했던 건 맞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 좀 이례적이고 이상했기 때문에 보수 언론에서도 이 공적 라인이 알지 못하는 인사가 뭐냐, 이게 사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른바 비선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까지 나왔어요. 상당히 좀 꼬이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박영선 카드, 양정철 카드 다 접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두 카드의 기류는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좀 앞당겨서 귀국을 하고 협치 이야기를 하니까 좀 묘한 파장이 있기도 했었어가지고요. 할 것처럼 보여지기도 보여졌죠. 그래서 그러나 이게 또 한겨레한테는 안 한다고 또 했다고 그러고. 그랬다는 보도가 있어서 그 의중을 하기가 어렵지만 그 행보를 보면 출판기념회와 이 강연을 위해서 나온다라고는 했지만 또 이 책 쓴 걸 보면 반도체 주권 국가인가 이렇거든요. 이게 또 윤석열 정부의 핵심 또 의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처음에는 권영세 총리, 원희룡 실장 언급이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등장인물들이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송 변호사님? 일단은 순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비서실장 인선을 먼저 해야 됩니다. 비서실장과 그러겠다고 지금 나왔죠. 패키지로 할 것이 아니고 비서실장을 먼저 임명을 해서 그다음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야당과도 물밑에서 좀 대화를 해야 돼요. 이 정도 총리 후보자면은 임명 동의해줄 의향이 있냐, 수긍할 수 있냐, 이런 걸 좀 타진을 해보고 인선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영선 전 장관 카드는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 받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같은 이제 여소야대 상황을 정치학에서는 분점 정부라고 하잖아요. 디바이디드 거버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사실은 여당이나 그 행정부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야당과 나눠져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192석의 야권이 훨씬 더 힘이 큽니다. 지금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분점 정부라는 상황을 공식화시키고 싶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출신 인사의 총리 카드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로 지명한다는 구상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어느 한 참모의 개인 의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식 라인에서 검토된 적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어느 비서관이나 참모일 텐데 그것은 어쨌든 공무원이니까 비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표현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카드는 현실화되기 어렵고 별로 좋지 않은 구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서실장 먼저 하고 총리는 나중에라는 얘기는 벌써 나온 지 오래됐고, 거기다가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인터뷰에서 어차피 다음 국회랑 함께 일할 총리니까 다음 국회의 인준을 받는 게 좋다는 식의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6월 이후로 미뤄지는 거잖아요. 지명은 5월에 해도 인사청문회나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 임명 동의안 투표가 5월 30일 이후에 올라가면 이제 22대 국회
몫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개원 협상이나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유임설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쇄신은 전혀 아니니까요. 그리고 좀 더 대통령의 임명권자이니까 이제 국회에 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비서실장을 먼저 임명하는 게 깔끔할 텐데 지금 보도를 보면 사실 대통령의 신임이 상당히 두텁다고 할 수 있는 원희룡 전 장관, 물론 민주당에선 반대했습니다만 본인도 고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정부 지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 20%대의 지지율은요. 이명박 대통령으로 치면 쇠고기 그 촛불 시위가 엄청났을 그 당시에 그리고 맞아요. 박근혜 예. 전 대통령 막 국정농단으로 수사받을 그 당시의 지지율이에요. 그렇다면 본인의 차기 어떤 정치적 미래를 꿈꾸는 특히나 대선 주자급 그리고 정치적 중량감이 큰 의원들이 아무리 대통령의 뭐 윤핵관이었다 뭐 했다라고 해도 선뜻 가기는 실제로는 좀 어려운 그런 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 카드는 민주당에는 어떻게 봅니까? 윤건영 의원도 인터뷰를 했던데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워낙에 정말 찐 원조 윤핵관 그 이미지가 좀 고착화된 분이고 거기서 더 많이 변동된 부분은 없어서 이게 이제 민주당과의 협치를 하자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치는 사실은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예, 그렇죠. 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직접 대화를 하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뭐 또 총리 카드도 필요에 따라서는 협치를 위해서 활용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서실장은 좀 그 필요한 덕목이 다르다고 봅니다. 어떤 협치형 인사보다는 일단 대통령과 좀 신임 관계가 있어서 아주 지근거리에서 쓴소리 직언을 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관료 출신이 비서실장을 하면 아무래도 대통령과의 그 신임 관계 면에서 그래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직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과 신임 관계가 있는 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국회 경험이 있어서 정무적 판단도 되고 야당과의 대화도 그래도 어느 수준은 가능한 분 그리고 지금 그립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앞서 저희가 얘기 나눴던 그 인선 문제에 관해서 어느 참모의 개인 의견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으려면은 상당히 그립력도 강한 분이 오셔야 된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런 점에서는 또 적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원조 친윤인 거는 맞지만 네. 그래도 뭐 국회 3선이다 하고 했으니까 국회와의 대화 차원에서는 기존에 있던 관료 출신 비서실장보다는 나은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전 장관도 훌륭한 정치인이시지만 바로 직전에 이재명 대표 그 지역으로 가면서 뭐 범죄자 잡으러 왔다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카드는 조금 좀 후로 미루더라도 장제원 의원은 어쨌든 본인이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대통령의 신임이 뭐 여전히 두텁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윤핵관에서 뭐 빼달라 이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류와는 좀 달라서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정말 대통령의 오른팔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직언하고 보고하고 쓴소리도 던질 수 있는 지금까지 비서실장은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다 행정관료 출신이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정무 라인이 제대로 기능하는 거 맞냐라는 물음표가 계속해서 나왔었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줄 보완제 역할은 좀 하실 만한 역량의 정치인이라고 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늦춰지면 좀 곤란하지 않나요? 비서실장 인선은 다음 주 초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미루면 미룰수록 노이즈가 커지고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질 거라서 이제는 결정하실 타이밍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죠. 자 그리고 이제 아직 뭐 국회 문 열려면 좀 남았습니다만 벌써부터 국회의장, 뭐 법사위원장 그리고 모든 상임위 위원장 민주당이 다 가져가야 한다.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네. 아마 일단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나.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선에서 승리한 당이 전부 이제 상임위원장을 갖는다 했지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국회 때도 초기에 상임위원장직을 이제 민주당이 다 가져갔었잖아요. 그때 국민들이 높이 평가했느냐, 잘했다고 했느냐, 나중엔 다시 배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게 협상 전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네. 나누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눠야 되고 다만 이제 의석수가 법사위원장 문제는 좀 다르죠. 법사위원장 문제는 완전히 다르죠.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내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원 비스무리하게 돼서 사실상 자꾸 심사만 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관련 상임위에서 다 검토해서 올라온 걸 발목 잡고 지연시키고 그게 이번 국회에서 고스란히 노정됐던 걸 국민들이 보셨기 때문에 네. 빨리
빨리빨리 국민 민생 입법들 처리하기 위해선 저는 법사위원장직은 민주당이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사실과 좀 다른 게요. 엊그제 그 민주당에서 농해수위 단독 개최해가지고 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직회부를 했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논의를 안 하고 있으면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 이 찬성을 하면은 본회의에 직회부가 됩니다. 그렇죠. 그걸 지금 한 거예요, 민주당이.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법사위에서 계속 잡고 지연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의 역할은 과거 역대 국회보다 한 절반 이하도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22대 국회에서도 지금 야권이 192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법사위를 예. 우회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도 이 절반 이하의 역할밖에 못할 법사위원장조차 주지 않겠다. 17대 국회 이후로 일관된 그 관리에 반하거든요. 17대 국회 이후로 항상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당이 법사위원장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국회 내에서의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국민들께서 정말 야권이 국회에서 모든 걸 마음대로 알아서 다 해라 라는 민의였다면 200석 이상을 주셨겠죠. 그렇진 않단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사례를 들면 18대 국회 때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었다고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때 실제로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까지 합하면 185석이었고요. 그때 친박 무소속이 있었기 때문에 무소속 중에 나중에 여권으로 복귀한 당선자들까지 합하면 201석이었어요. 원래. 그랬지만 한나라당은 국회의장만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은 4년 내내 통합민주당이 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그 전제가 지금 법사위원장은 권한이 과거에 반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라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민주당이 해도 별로 지장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법안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권한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절반도 안 되는 권한인데도 만약에 민주당이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된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은 탄핵 소추를 할 때 그 소추위원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정말로 민주당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 법사위원장을 고소하는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한번 원구성 협상을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나간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탄핵을 여권에서 먼저 발언하는 게 저는 상당히 난센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법사위 패스트트랙 얘기하시지만 패스트가 아닙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소요돼요. 그래서 뭐 한동훈 특검법에 거의 1년 만약에 걸리죠. 거의 1년 걸리고요. 그리고 지금 양곡관리법 같은 것도 사실 진작에 처리가 됐었어야 되는 거죠. 식량 주권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식량 안보란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쌀농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을 강화시켜주는 걸 대통령께서 거부하셨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막히고 제동 걸리는 걸 보고 국민들이 범야권 192석을 만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생인법 활발하게 빨리 처리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석 배분, 어떤 상임위 배분은 법사위 운영위는 민주당 가져오겠다는 입장은 아마 철회는 안 될 것 같고요.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협의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네, 드리면 말씀하세요. 탄핵을 여당이 먼저 언급하는 게 넌센스라고 하셨는데 제가 언급한 게 대통령 탄핵이 아니에요. 민주당 21대 국회에서도 법관 탄핵, 검사 탄핵, 장관 탄핵 해가지고 총 한 6건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 탄핵안을 발의한 국회가 역대로 없어요. 그런 탄핵안들도 다 소추가 되면은 예,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합니다. 그 얘기를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도 1년 가까이 걸린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게 지금 최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9월 5일에 고발해놓고 9월 7일에 바로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그다음에 10월 6일에 그 패스트트랙 가결해서 180일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4월 20일이니까 이제 6개월 하고 2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면은 지금 다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절반 이하의 권한밖에 없는 법사위원장을 굳이 고소를 하면서 나중에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다 떠안을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과거 관리에 맞게 넘겨주고 그만큼 민주당이 책임도 더는 것이 사실은 현명한 정치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동안 역대 국회의 관례라는 걸 또 무시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죠. 이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그 국회의장직을 가지면 법사위원장은 야당한테 준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일단 지난 국회 때 법사위원장 김도우 위원장이셨나요? 이제 번번이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법안들이 좀 막혔던 전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한 좀 문제의식이 내부에서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아무튼 관례라서 네.
계속 마지막까지 고집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는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관례라는 건 하나의 준칙이나 뭐 가이드라인일지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춰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또 홍익표 원내대표의 또 의중이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원구성 협상부터가 좀 녹록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지켜보고 국회의장은 뭐 추미애 의원이 6선이면서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줄 알았더니 또 아니더라고요. 조정식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고요. 뭐 박지원 전 원장 이야기까지 아니 나오고 그러니까 있기도 5선들도 그 참여해서 후보가 여럿 나올 것 같은 상황이던데요. 그렇더라고요. 좀 난립하지만 사실은 이제 워낙에 그거야말로 선수로 좀 지정이 됐었다 보니까 조정식 의원과 이제 추미애 의원 간에 둘이 사실상 6선이니까요. 어떤 경쟁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에서는 이제 전반기 후반기 좀 배분해서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좀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2년씩 하는 거니까.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5선들도 여러 출마하면은 지금 단순 1등 한 사람이 의장 후보가 된다면서요. 네네. 표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룰을 좀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너무 치열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앞선을 거두다 보니까 선수가 이제 과거에 뭐 이를테면 올드보이들도 계속 이제 예. 들어오고 그러니까 선수가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많고 예전에도 선수가 같은 의원들 중에 결었을 때 나이가 같으니까 생원로 해가지고 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와 봤을 때 상당히 치열하고 여러 카드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는 이제 조정식 추미애 조정식의 하나의 어떤 대결 구도로 가는 걸로 좀 굳어져 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쳐다볼 뿐이죠. 저희야 뭐 민주당이 결정하는 걸 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5선의 정성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것이 좀 주목해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2006년에도요. 17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정할 때 그때 5선의 김덕규 의원과 4선의 임채정 의원이 대결을 했는데 선수가 낮은 임채정 의원이 71대 69로 이겼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반드시 6선이 꼭 국회의장이 될 것인가 한번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성호 의원은 이른바 친명 좌장 뭐 이렇게 불려지는 분이니까 아무튼 그것도 관심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바라기의 내 마음의 보석상자 함께 듣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